예, 3차 시 하죠. 독서 토론 7조 3차 시. 2차 시와 3차 시는 오만과 편견을 살펴보고 있죠. 2차 시에는 이제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와 함께 그 주제를 뭐 확인했고, 3차 시에는 이제 그거 관련된 문제들, 관계와 사랑의 본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 어떤 관계든 적극적 상호작용의 순간에 우리는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다 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해 놨습니다. 어떤 관계든 적극적 상호작용의 순간에 우리는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느껴지기 때문에. 예. 음,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군요. 예. 자, 쉽게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아요. 자, 셰프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를 이제 대중가요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뭘 발견했냐면 어, 많은 노래가 많은 노래가 여전히 짝사랑의 감성을 다루고 있더라. 이걸 발견해요. 예, 짝사랑의 감성을 다루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193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상위 40위 히트 음반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오랜 그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30년에서 2000년 사이 상위 42위의 히트 음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군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25%, 4분의 1 정도가 애끓는 마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연구 결과죠. 그 비율은 사랑하는 즐거움에 대한 노래를 포함해서 여타 어떤 범주의 노래들보다도 더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진 그 연구에서 셰프는 대중음악에서 대중음악에서 어, 애끓는 마음을 노래하는 많은 곳들이 사실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병과 관련된 노래들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열병과 관련된 노래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프로 하여금 진정한 또는 진실한 사랑과 사랑의 열병 또는 의존을 구분하게 만들어요. 이 연구를 통해서 좋죠. 진정한 또는 진실한 사랑과 이걸 빨갛게 해볼까요? 사랑과 사랑의 열병 또는 의존, 사랑에 대한 의존을 구분할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분하자. 음. 그러면 사랑의 열병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상화된 환상으로 자주 외모에만 기초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사랑의 어떤 사랑 어떤 진실한 어떤 사랑, 물론 진실한 사랑이 뭐냐 이건 나중에 봅시다. 어쨌든 진정한 혹은 진실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모의 기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어, 열병, 응? 열병.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스토킹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랑의 열병, 뭐 짝사랑이라든가. 아, 그러니까 병리학적 의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서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대, 학대.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예전에 가정폭력 예방 우리 이제 그 교수들은 1년에 법정으로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러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가정폭력 그 예방 교육 4시간씩을 매년 이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고 또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인터넷을 통한 그 법정 의무교육 4시간 말고 내가 다른 어떤 기회가 있어서 뭐 일주일 넘게 전문적으로 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 가정폭력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뭐 90% 이상의 남성이죠. 물리적으로 힘이 세고 또 가부장적 그런 체제 내에서 어쨌든 이제 이제 좀 비율은 아주 낮지만 또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남성이 자기 이제 아내를 폭력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폭력을, 그러면 이제 폭력의 피해자인 그 상대방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대체로 여성이 많으니까 그냥 여성이라고 합시다. 그 이제 남편에게 가정 폭력을 그 당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반응 중에서 그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그 이를테면 그 남편이 술을 마셔서 그럴 뿐이지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준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렇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 남편은 이제 그것을 또 그 다음날에 이제 뭐 꽃다발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주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뭐 무릎 꿇고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그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에,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이건 이제 사랑의 어떤 집착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실은 폭력일 뿐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데이트 폭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 만나고 싶다고 이별을 통지했을 때 거의 이제 맞아 죽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나도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연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 손찌검 내지는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이렇게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성향을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본능이든 그러니까 본성이든 학습된 것이든 환경의 영향이든 간에 하여튼 상관없이 그 폭력의 가해자는 그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니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런 그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가해자가 그런 그 가해 행위를, 그게 범죄라는 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신의 그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감언이설에 속지 말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러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한 상태, 즉
학대라든가 그런 폭력적 상태를 그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럼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어, 진정한 사랑은 아, 두 사람이 상호 의존하고 있고 서로 두 사람이 상호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상호 의존하고 있고 서로를 흠모하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매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있을 것. 근데 어느 누구도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친밀한 사이 형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성 내지는 독립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여성들이 직업을, 그 우리가 이제 경단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아이를 갖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뭐 육아 휴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 휴가를 낼 수가 있지만 그 외 직장은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직장을 아이가 조금 자랄 때까지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이런 어떤 기간이 있죠. 이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죠, 대부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이전의 직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경력, 그러니까 내 말의 핵심은 임신,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말 것.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그 관계가 한쪽으로 이렇게 균형 상태가 무너질 때 상대는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건 뭐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자아를 자신의 자아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자신의 것처럼 여길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감정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 어떤 상호적인 어떤 작용, 그러니까 일방적인 불균형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관계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나는 사랑에 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차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만과 편견에서 이 소설의 인물들은 서로에게 어떻습니까? 서로를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일정한 편견 혹은 오해를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또 아까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그 꼰대처럼 불가피하게 말했던 것은 뭐였죠? 서로를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육체적 관계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불가피한 그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를 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하여튼 오만과 편견의 인물들은 서로를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일정한 편견 혹은 오해를 갖고, 그래서 마음을 상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죠.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를 바랄 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주저하고 있죠. 그건 관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공부해야 되죠. 공부를.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야말로 그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건데 번역 출판된 건데 굉장히 아주 고전적인 그런 그 책이에요.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의 기술. 거기서 에릭 프롬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없는 한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경우는 을이고 어떤 경우는 갑이고 그러죠. 우리가 갑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갑인 경우는 그냥 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주문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갑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주 사소하지만 그, 그 음식점의 뭐 주인이거나 또는 이제 종업원에게 뭐 커피점이나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알바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갑일 때 을에게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그런 어떤 언행이 있는가를 유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운전을 한다면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자주 어기거나 그 다음에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뭐 어떤 그 다른 운전자에게 그 어떤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뭐 운전이나 행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선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눈이 멀어서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데이트할 때는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왜? 나한테 아주 잘하니까요. 근데 나 말고 데이트할 때 나한테는 당연히 잘한 거지. 잘해야지. 예? 잘하죠?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걸 통해서 상대를 골라내는 그런 안목을 능력을 기를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는 자는 또는 자 봅시다. 이해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에릭 프롬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꼬록까지 말해요.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아,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을수록 사랑은 더욱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이 문제를 풍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찍이 관계와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希腊신화, 그리스 신화 이야기만큼 풍부한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도 사실은 드물어요. 자, 오디푸스 땅의 큰 딸이었던 오디푸스 왕의 큰 딸이었던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간략하게.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문제. 자, 눈먼 아버지를 옆에서 지켰던 그녀, 죽었을 때 들판에 버려진 오빠의 시신을 매장한 죄로 죽음에 이른 안티고네의 선택은 순간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안티고네. 자, 이제 오디푸스 왕이죠. 안티고네 딸인데 테베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아테네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인데 테베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가스테 사이에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탁에 이제 물었더니
이들에게 내려진 신탁이 뭐였냐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소름 끼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자라면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다. 라고 신탁에서 즉 예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테베 왕 라이오스는 아내와의 잠자를 피하고 있어요. 왜요? 아이가 생기면 이룬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왕비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신탁을 피해야 되겠죠. 왜요?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이제 자라서 응? 아들이 자라서 응? 그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예언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은 뭐예요? 아들이 자라기 전에 아이를 없애버리는 거. 근데 부모가 차마 아이를 직접 죽일 수는 또 없으니까 목동에게 이제 갖다 버리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럴 때 이런 이야기는 꼭 어떻게 전개됩니까? 말을 안 들어 목동이. 그래서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맡기고 테베가 아닌 다른 곳에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코린토스에서 테베, 여기 지금 테베에서 그렇죠? 테베 왕이고 코린토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 목동은 코린토스, 하필 또 코린토스 왕도 또 아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의 목동이 기르고 있던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야기죠. 이건 이를테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야말로 신화니까 양자로 삼고 오데푸스라는 이름을 이제 딱 지어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길게 설명을 각각 줄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디푸스 이야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심리학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자, 오디푸스는 자신 양자임을 모르죠? 멋진 청년으로 장성해서 코린토스 왕과 왕비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런데 오디푸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신탁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예요? 자기가 잘하면 이 지금 이 코린토스의 그 왕과 왕비를,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자기 아비를 죽이고 왕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자신이 양자임을 모른 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탁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린토스를 떠나요.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제 우리 테베가 어디예요? 원래 자기 고향이죠. 테베로 가다가 세갈래길에서 마차에 탄 한 노인과 그의 수행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노인이 바로 아버지 라이오스 왕이거든요. 이 라이오스는 이제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 그러니까 이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수수께끼를 이제 내고 그 풀지 못하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괴물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델포이, 신탁에 있는 델포이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자관인데 친자잖아요. 근데 서로 모르니까 서로 이제 길을 비켜라라고 다투다가 이제 라이오스가 나이도 먹고 왕이고 그러니까 이 오데푸스를 이제 이 자식이 이렇게 했죠. 이제 격분한 오데푸스 젊으니까 이들 신분을 알지 못한 채 싹 죽여버려요. 아버지를 친부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무서운 신탁이 예언대로 실현이 돼버렸네. 그 나머지가 뭐예요? 어미를 취하는 것만 남았죠. 이제 그렇게 돼요. 테베에 딱 도착합니다. 스핑크스를 퇴치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테베 왕으로 추대가 되죠. 왜냐하면 그 라이오스 왕이 소식이 끊어져서 종적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왕비가 이제 이 그 스핑크스를 퇴치하는 수수께끼를 풀고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퇴치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내가 그와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오데푸스가 다 해결을 해. 그래서 테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아내로 삼게 되죠. 신탁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죠. 15년 동안 이제 행복하게 지냈어요. 뭘 모르니까. 그래서 테베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딸, 뭐,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들이 이제 더 이상 오디푸스가 범한 죄악들을 방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내립니다. 테베는 역병과 기회가 찾아들고 백성들이 고통으로 이제 절망, 신음하죠. 그래서 테베 백성들은 이 오디푸스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테베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오디푸스가 어? 아, 자기 그 처음에 이 예언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돼요. 그래서 절망한 나머지 이제 자기 엄마는 에, 왕비죠. 왕비고 친모고 가서 이제 죽고 목을 매 죽고 이 그 뒤따라간 오디푸스도 그 자기 어미의 그 뭐 뭘로 그 여기 뭐 어디 뭐죠? 뭘로 자기 눈을 찔러서 이제 장님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오디푸스는 이렇게 친부 살해범이자 친모와 결혼한 페르나임이 드러난 거죠. 궁전으로 쫓아들어간 이오카스테 아내 왕피 목을 매 자살하고 오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불어치로 자신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제 테베를 떠나서 이제 방랑을 해요. 그럴 때 이 딸 중에서 안티고네가 이제 아버지를 동행하면서 길잡이 역할도 하고 돌보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이 오디푸스가 테베를 떠나 없을 때 테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테베에 남겨져 있던 그 두 아들이 서로 권력 싸움을 합니다. 이제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크레온이 삼촌인데 그 이제 이 오데푸스 왕의 삼촌인데 오데푸스의 두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다 이제 죽음을 당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서 크레온에게 저항을 하고 이제 그 왕권을 노렸던 그 쭉 봅시다. 폴리네이키스, 폴리네이키스 쭉쭉 가서요. 그림을 내가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안티고네는 누굽니까? 오디푸스 왕의 딸이었죠. 근데 이제 그 테베에 남아있던 그 두 왕자가 서로 이제 권력을 차지하려다가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폴리네이키스는 이제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서 권력을 차지하려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의 군대를 이를테면 조국을 공격한 반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들판에 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네이케스를 장래 지내는 자는 그가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안티고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테베로 귀국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이렇게 버려진 것을.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자기 오빠를 장사를 지내죠. 그러면 이제 국법에 의해서 안티고네는 또 죽음을 당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자신이 죽죠. 결국 국법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오빠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이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오데푸스는 그야말로 그 운명적으로 자신이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 운명을 결국은 피하기 위해서, 물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징벌로 눈을 찌르고 떠돌다가 이제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고네 이야기 그리고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혹은 누구와 관계 맺고 사랑의 감정을 확장하고자 할 때 이 히랍 신화 속의 인물들이 선택한 것과 같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내가 관계와 사랑의 본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오만과 편견 이야기 마치도록 하죠. 7주 독서토론 7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